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어제 국방론평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랄까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의 생각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 K2를 들여오면서 K2에 사용하는 포탄 두 개를 언급을 하죠. 하나는 이제 철갑탄이고, 그거는 익히 뭐 우리 쪽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을 언급을 했죠. 잘 모르는 포탄입니다. KSTAM2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한국에 있는 풍산이 독일의 딜이라는 회사와 함께 독일에서 국사포탄용으로 개발이 됐던 SMART 155mm 탄을 상부 공격용 대전차탄이다. 이걸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것도 폴란드가 꼭 들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내용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전혀 소개가 안 돼 있는 탄이고, 근데 해외에서 이제 폴란드 수출권으로 K2에 대한 지명도가 올라가면서 K2를 다루는 동영상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탄에 KSTAM2 이 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 기사를 통해서 계기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우리가 이 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요약을 해보면 이 탄의 이름은 KSTAM2라는 탄이고, 즉 이 말은 원이 있었고 그다음 2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상부 공격탄이라는 이야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거고, 뭐 익히 안다기보다는 요즘 대부분의 대전차 공격용 무기가 상부 공격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풍산과 독일의 딜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한 것이며, 독일 딜이 원래 개발했던 155mm 국사포탄 인 SMART 155라는 탄을 기반으로 그걸 그러니까 전차용 포탄으로 120mm죠. 그러니까 전차 포탄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영문 위키피디아에도 상당히 자료가 훌륭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 자료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을 봤더니, 모든 자료가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자료를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위에 건 2006년, 밑에 건 2009년인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위에 시차가 있어요. 위에 거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2006년 무렵에 우리 이제 국가위원회에서 한번 쭉 검토를 했었다는 거예요. 상부공격, 전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쫙 분석해서 우리한테 뭐가 맞을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고, 거기서 아마 분석하게 된 계기는 독일의 새로운 기술이 우리한테 가능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상당히 괜찮다.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 그 비교 결과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고, 그 다음 3년 있다가 밑에 120mm 전차포용 지능 탄약의 체계 분석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소속이 지금 여기서 안 나와. 이 소속이 어디냐? 풍산이에요. 이분들이.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국가에서 결정을 했고,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돼서 풍산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단계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예.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뒤로 가면서, 왜 저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순서가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여기 따로 출처를 표시 안 한 것은 이 논문 둘 중에 한 군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그 폴란드에서 이야기하기를 독일하고 상관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KSTAM 우리 이제 K2 전차 120mm 포에서 그리고 K1 A1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 체계 개념은 독일의 SMART 155를 개량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사 이름은 딜이에요. DIEL. 자, 바로 확인이 됐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을 보면은 이걸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미 155mm 탄에서 신뢰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다른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개발 성공 가능성, 이게 왜냐면은 안에 탐색기가 2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복잡성에 대해서 뭐 낙하산도 펼쳐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독일에서 검증이 됐고 실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8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이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뭐 배치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국군의 날 행사나 뭐 국방부나 육군 등등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탄을 발사하고 폭발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용도의, 상당히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탄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수한 탄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좀 보기에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았다는 원류라고 봐야 되겠죠. 예, SMART 155라는 탄이에요. 예. 이거는 89년에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90년대 뭐 중반 97년부터 배치가 됐던 탄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 수출됐어요. 예, 유럽에서.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탄이죠. 이건데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155mm 국사의 포탄이고 안에 새끼탄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래 위로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각각이 낙하산을 통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고도 한 200m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특정한 반경 100m 이상에서 200m 사이의 반경을 이 안에 센서가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레이더 센서가 들어있고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틀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30도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표가 감지되면 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저게 전차 기갑 차량의 상부겠죠. 그것도 거의 90도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는 그런 탄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지금 이 탄이 2개가 이제 아래 위로 텐덤으로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각각이 독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형 자격탄의 텐덤 탄도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 2개가 각각 분리되면 서로 전혀 인연이 없어요. 분리돼서 2개의 목표를, 다른 2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당연히 일반 155mm 포에서 다 발사가 돼요. 그 호환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다른 장치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제일 앞에는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우리의 탄, 우리의 KSTAM 탄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보면 앞에는 이제 시한신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게 대충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은 저게 좌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상공 가까이에서 이 앞에가 살짝 터지는 거예요. 살짝. 크게 터지는 게 아니고 안에 폭약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 부분을 탁 분리해서 안에 있는 2개의 탄두가 싹 빠져나오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빠져나온 탄두가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처음에는 감속용 낙하산이 펼쳐져요. 속도가 탄이 워낙 빨리 날아가니까. 그래서 비행기 착륙할 때 쓰는 낙하산 있죠. 속도 떨어뜨리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새끼 탄두를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 다음 대충 속도가 충분히 감속이 되면 그때는 2번째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이 낙하산의 특징은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탄 안에는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들어있고 적외선 시크가 들어있어요. 적외선 탐색이 여러분 다 아시죠? 현궁에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뭘로 생각하시면 제일 쉬우냐면은 이건 레이더 중에서 가장 세밀한 레이더예요. 주파수가 아주 높은 레이더예요. 그냥 K밴드 레이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도는 뭐냐 하면은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앞에 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리 맞추는 거 있죠. 속도 감속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보행자 튀어나오면 그 감지해서 팍 서기도 하죠. 급정 가는 거. 그게 바로 레이더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입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고, 또 속도제는 자동차의 교통경찰들이 속도 측정하는 거기 레이더도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예요. 단지 이제 이거는 아직 10m, 20m만 충분하기 때문에 파워가 그렇게 안 커도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작은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한 거는 뭡니까? 우리 롱보우 레이더라고 해서 아파치에 달려있는 큰 거 있죠. 근데 그것도 같은 주파수예요. 거의 목적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거는 적을 한 10km 이렇게
적까지 가까이 1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적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파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 성체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거하고 적외선하고 섞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에 상관없고 저게 뭐 제밍에 상관없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레이드 파워 적외선하고 그걸 섞어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저 말은 뭐냐면은 하나가 먹통이 되면은 나머지 하나의 탐색만으로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상부 공격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탄두 형태는 폭발 성형 관통자라고 EFP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처음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유럽에서 이걸 개발할 때 크게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은 우리가 클러스터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가입 안 돼 있죠. 미국도 가입 안 돼 있죠. 중국도 가입 안 돼 있죠. 러시아도 가입 안 돼 있죠. 유럽 주요국들이 한 건데 이걸 회피하기로 했어요. 저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산이라고 분류되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탄두예요, 이게. 즉 안에 새끼 탄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게 하나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가 한 가지 목표만을 공격한다는 게 있어요. 입마 살상용과 뭐 기갑 공격용 이렇게 범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게 있고, 불발률이 아주 낮아야 돼요. 클러스터탄의 문제 비인간적이라고 했더니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수많은 탄을 하늘에서 흩뿌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불발률이 높은 거죠. 뭐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이 지나서 툭 치면 폭발을 한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에 자폭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그것까지 뭐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클러스터탄 금지 조약을 회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불발률은 1% 이하라고 합니다. 자, 155mm 탄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27km가 나오고 관통력은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120mm. 이게 상부 공격용으로는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물론 성형 작약탄두, 그러니까 텐덤으로 되어 있는 이중 성형 작약탄두만큼은 아니지만 상부에서 120mm 정도의 관통은 상당히 위력이 있다. 그리고 저거는 87년 당시에 개발 당시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우리의 탄자 기술은 훨씬 올라갔단 말이에요. 현군 같은 거 보면은 탄두의 직경이 제블린보다 작으면서 관통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지금 특별한 논문에서 언급은 없는데 우리가 세계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관통력은 최소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그리고 이런 탄이 이제 괜찮다 싶어서 그랬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155 보너스라는 탄 체계가 있어요. 이게 미국 쪽에서는 채택을 안 했는데 뭐 포탄을 샀을 수는 있어요. 스웨덴하고 프랑스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탄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해요. 거의 같은데 이거는 낙하산을 통해서 감속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프랑스 제품, 스웨덴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조그만 날개가 달려가지고 팽팽팽팽팽 팽이처럼 돌면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예. 자, 이제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이번 논문, 제가 앞서 언급했던 논문에서 등장한 우리 KSTAM 탄두를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KSTAM 원도 있었어요. 이 원은 이중 성형 자격 탄두를 쓰고 미사일에 가까웠어요. 미사일에. 이스라엘제 제품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예. 그걸 아마 개발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은 아마 우리 105mm 탄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쭉 하다가 어떻게 독일 기술하고 연이 닿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게 완성되기 전에 이게 더 낫겠다 해서 이걸로 갈아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전차포탄은 지금 안에 탄하고 추진 장약이 한 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가 뒤에 나와서 균형을 잡게 돼 있는 거고 120mm 전차 탄이기 때문에 안에 탄두는 한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155mm 탄 같은 경우는 시한 신관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한 신관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쳤지만 앞에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가 있고 IR 적외선 센서가 두 개 같이 들어 있어요.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냥 120mm 전차 포탄용으로 개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두는 한 개다. 한 개고 이게 기존에 우리 전차포 K1A1이나 K2에서 발사하는 데는 다른 추가의 장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전차탄과 우리 그냥 날개 안정 철갑탄하고 HEAT 탄, 대탄 같은 거 그거랑 그냥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발사하면 된다.
이게 큰 이득이 돼요. 다른 이제 유사한 책이랑 비교할 때. 딴데 이렇게 뭐랄까 탱크에 우리 전차의 발사 장치에 따라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유도로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 유도들 많거든요. 레이저 유도로 생각하면은 전차에 레이저 유도기가 유도하는 장치가 설치가 돼야 돼요. 맞죠? 예. 또 직사밖에 안 돼요. 직사. 레이저가 그리고 발사 후 망각이 안 돼요. 예. 제가 늘 헬기에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를 조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시선에 내가 노출돼야 되고 상대방도 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의 전차는 레이저 워닝이 다 있습니다. 경보장치가. 레이저가 딱 자기 전차에 맞으면 바로 포탑이 돌아오죠. 우리 쪽으로. 네. 자, 또 하나의 약점은 뭡니까? 우리 형궁 같은 그런 뭐랄까 보병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120mm 탄 안에 넣은 거예요. 그냥 대전차 포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보통 보병용 휴대용 미사일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거의 같다고 치더라도 사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제블린 형궁 기껏 해봤자 3km, 4km잖아요. 사거리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 한계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전장에 가장 맞다. 종합 득점에서 1위다. 그래서 전차 120mm 전차 포용으로 이 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쭉 비교한 건데 이게 이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제일 위에가 KSTAM인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제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 중이던 거를 다 망라를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장단점 분석을 한 거예요. 가격까지 포함해서. 예. 그 중에 우리 것만 보면서 거기 있는 주요 단어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거리 볼게요. 사거리는 2km에서 8km 정도인데 저게 일반 대전차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기반을 둬서 개조된 것들보다는 사거리가 2배 정도 더 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벌린이나 형궁 같은 거는 3, 4km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단 사거리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이죠. 적이 나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발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차포의 직사 사거리를 훨씬 넘어서죠. 이 말은 저 교전 거리가 여러 배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2, 3km 보통 이겠죠. 최대 직사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그보다 2배 이상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 탄착 반경이 적 0.7m 이하예요. 즉 8km 거리에서 쏘더라도 직경이 0.7m인 원 안에 10발을 쏘면 5발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박격포처럼 쏘는 거예요. 하늘로 빵. 그래서 저기 있을 그 위치 하늘에서 탁 풀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보통 한 200m 고도에서부터 이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탐색 직경이 154m예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하지 않더라도 그 좌표 근방에 떨어뜨리면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탐색 직경은 아마 154m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좌표를 받고 내가 확인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정찰 자산으로부터 또는 뭐 UAV로부터 저게 좌표를 받고 발사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예. 그리고 이제 발사 후 망각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즉 내가 공격자인 나의 입장에서 나의 몸을 숨긴 채로 발사할 수 있어요. 예. 방어막 뒤에서 박격포 발사하듯이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나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사 후에 맞을 때까지 겨눌 필요도 당연히 없죠. 예. 하나 목표에 대해서 발사하고 바로 그 다음 목표에 대해서 발사가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엄청난 장점이죠. 생존 능력과 명중률이라는 부분 모두에서.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밀리미터파 레이더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쏴서 반사된 걸 잡을 때 그걸 본다는 거죠. 형상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 차량도 어떤 차량이다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 표적이 타격이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이동하는 표적도 타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적이라면은 한 5km, 6km, 7km, 8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산 너머에
저게 탱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게 탱크에서 포탄으로 날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자, 보면은 이제 KSTAM이 우리의 분석으로는 최고의 선택을 받았고, 이게 다음부터 개발을 지속해서 결국은 이제 폴란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환이 탄종이 된 것인데, 저희는 이제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아마 50% 이상의 설명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 파이어폴이 가능하다. 발사 후 망각. 그죠? 그 원리랑 곁들여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센서가 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쏘고 그 다음 거 쏘고, 제가 뭐 항상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천건 미사일 비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죠.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아파치에서 쏘면은 맞을 때까지 최장 사거리에서는 20초 동안 겨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시선에서 노출된 채로, 그 비유랑 똑같습니다. 예. 자, 그게 하고 가장 약한 상부 공격을 하는 것이 위주로 돼 있고, 이제 8km 최대 사정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EFP 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갑탄과 승형 자격탄의 중간쯤 되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서 모든 장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폭발 반응 장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승형 자격탄만큼 많이 위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제트가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쇠 몽둥이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또 하나는 능동 방어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능동 방어의 취약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레이더가 가리키는 상대방의 탄을 찾는 그 각도를 봤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능동 방어 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을 예상이 됐던 거죠. 우리 2006년, 2009년 이 논문이 써졌을 때 즈음에 이미. 그리고 상부 공격인데 수직 상부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능동 방어 시스템의 맹점이다. 이런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탐색 직경이 154m이기 때문에 저게 전차를 정확하게 겨눠서 사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거리가 2.2km, 8km를 충분히 2km, 8km에서 적 반경 154m로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탄종을 입력을 하고 사격 관제 시스템을 작용을 하면은 거기에 이 탄을 위한 알고리즘 형성이 돼 있어요. 장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좌표만 넣으면 바로 포신의 각도가 나옵니다. 예, 발사 단추 누르면 이 탐색 직경 안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소요 비용은 당시에 한 발당 $20,000 이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가량 되는 것인데, 예,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사 무기 체계에 비해서. 그리고 유도 장치 추가 개발비가 없다. 즉 탱크에 무슨 유도를 하기 위한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120mm 포, 그냥 다른 포탄 쏘듯이 똑같이 쏘면 된다. 단지 사격 관제 시스템 FCS는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제일 싼 방식이겠죠. 하드웨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탄을 위한 탄도 계산기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격포탄에 요즘 우리 120mm 박격포도 만들고 80mm 박격포도 전부 다 81mm 박격포죠. 탄도 계산기가 디지털로 다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즉 포수가 탄을 넣고 이거는 이 탄이야 라고 좌표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내 위치 파악해서 포를 이제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5mm급 자탄 소형화만 필요하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탄을 개량한 것이니까 155mm 탄에 들어가서는 좀 컸겠죠. 이게 직경이 넓으니까 이걸 좀 작게 만드는 그것만 하면 된다. 예, 그럼 공간이 협소해지는데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탐색기가 들어가야 되고 낙하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155mm 탄에 크게 뒤지지 않는 관통력이 나와줘야 되겠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이 말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 복잡성이라는 부분에서 지능 자탄의 센스가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독일에서 이미 활용돼서 쓰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8년대 우리가 국산 개발해서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K1A1, K2에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적의 목표 8km 전방에 뭐 산 뒤일 수도 있고 매복되어 있는 적일 수도 있죠. 예. 발사를 하면 비행체가 날아가고 처음에는 이제 날개가 분리되고 그다음 감속 낙하산이
분리가 되죠. 펼쳐지죠. 그리고 속도를 축 떨어뜨리는 거예요.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면 이제 두 번째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낙하산의 목적은 그 낙하산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낙하산이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히 보고 있죠. 탄두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회 하강을 하고 센서 시스템 표적 검출돼 있죠. 예, 이게 고도 한 200m 전부터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선회를 할 때 시점에 보면 속도는 초당 13m 속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초당 3바퀴를 돌아요. 얘가 뱅글뱅글뱅글. 이런 속도로 돌겠죠. 1초에 3번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센서가 수직 기준으로 약 30도쯤 비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둘레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팽이 돌듯이 1초에 3번씩 돌면서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센서가. 그래서 목표물이 검출됐고 적절한 높이에 다다랐을 때는 폭발 성형 관통자가 발사된다. 관통한다. 상대방의 상부를. 예. 자, 이게 전체적으로 작동되는 그림이고, 이게 우리 이 K2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뭐 국방 뉴스든 뭐든지 간에 뭐 영상은 고사하고 문자로 된 정보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탄이다. 예. 자, EFP라는 폭발 성형 관통자인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explosively formed penetrate, 그러니까 이게 폭발에 의해서 탄두가 생성되는 거죠. 이 탄두의 목적은 관통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독일의 자료를 보면은 그 아까 독일에 155mm 탄이 있었잖아요. 스마트 탄. 15m에서 고도 200m 상공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도 사이에서. 적절때 작동을 하면은 120mm 정도의 관통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라이너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성형 탄두랑 비슷해요. 그 라이너의 소재가 탄탈륨이라는 조금 희소한 금속이에요. 예. 이게 보시면 성형 자격탄하고 똑같은데, 폭발이 꽝 하고 나면은 성형 자격탄은 앞에 구리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리가 밀려 내려가면서 고온이잖아요. 자기가 녹죠. 예. 그래서 플라즈마가 되죠. 예. 그래서 광선이 되죠. 이렇게 쫙 뿜어져 나가는. 그래서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쭉 하면서 관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폭발 성형 관통자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구리가 아니잖아요. 탄탈륨이라는 것은 그 강도가, 밀도가 훨씬 높은 금속이고, 텅스텐만은 못하지만은 상당히 밀도가 높은 금속이에요. 센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구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잘 휘는 성질이 있어요. 텅스텐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 오른쪽의 모양처럼 이렇게 탄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텅스텐하고 비슷한 밀도를 가진 거라고. 상당히 강력한 관통력을, 밀도를 가진 무거운 그런 탄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두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탈 제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영향을 덜 받아요. 거리의 영향을. 메탈 제트보다는. 자, 그래서 아까 고도 200m에서부터 고도 15m까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게 메탈 제트였으면 그 거리가 훨씬 작아질 거예요. 유효 거리가. 대신 관통력은 더 세죠, 그게. 그렇지만 이건 상부 공격용 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관통력이 120mm는 나온다. 충분하다. 상부 관통에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마침 재미가 있었던 게, 제가 작년에 이 아덱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화 전시장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뜬금없이. 예.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저도 한참 들여다봐도 설명이 없었어요, 주위에. 예. 그리고 이게 설명해주는 분도 사람도 옆에 없고, 사진만 찍어 왔던 건데, 이게 이거예요. 폭발 성형 관통자예요. 저 위에 보면은 저게 탄두예요. 꽝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던 라이너, 아까 탄탈륨이라고 그랬죠? 그 라이너가 폭발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딱 탄두 형상처럼 생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두께, 10cm 이상 두께의 철갑을 관통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저 관통을 하게 되면 관통자 자체 보면 철갑탄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형 자격탄 더하기 철갑탄이에요. 성형 자격에
원리를 이용해서 임시로 순간적으로 철갑탄을 만들어서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열과 파편으로 해서 안에가 이제 손상이 되겠죠. 이게 그거예요. 네. EFP탄, 폭발 성형 관통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화 부서에 전시를 한 건데, 한화는 다른 무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 무기 체계 자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진이 전체 그림은 다 이런 거예요. 저 왼쪽 윗부분에 있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폭발성형탄의 폭발성형 이제 관통자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아마 드론 같은 형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오늘의 주제인 KSTAM은 여기 낙하산에 달려서 포탄 내에서 빠져나와서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다른 용도로 이 자체만으로도 날아가는 그런 드론 형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차 상부 공격용 드론, 그 드론 내부의 탄자의 원리가 EFP다, 이렇게 이제 묘사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회사 이름이 나딕다 이러신 분이 귀에 익었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리스-T를 KF-21에 장착하기로 되어 있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유도.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예, 미티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것과 같이. 이거의 제조사가 어디냐? 독일의 DD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쪽의 자료를 보면은 그 포탄용으로 155mm 탄용으로 개발했던 스마트 155가 몇 개국이 이제 팔리고 나서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뭐 군축 평화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힘들어했어요. 미국은 가끔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 유럽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탱크 보유 숫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독일도 탱크 보유 숫자가 250대밖에 안 돼요. 우리는 1700대나 돼요. 자,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는 방산 기업들이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탄도 상당히 훌륭했는데 2004년에 생산이 중단돼요. 자, 그러면 추가로 또 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 기술은 그냥 탄약 뭐 10,000발, 20,000발 정도 생산하고 끝이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창고에 넣어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기술이 된 거예요, 그들한테는. 2004년에 생산 중단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보고서 나온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는 2006년이었고 풍산의 보고서는 2009년이었어요. 자, 보고서는 앞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후차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기술이 쉽게 또는 또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독일 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의 뉴스를 보니까 2018년부터 다시 이거를 재생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더라고요. 주위에서 관심을 보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T 미사일도 그렇고 또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처지에서 우리가 물건도 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상부 공격탄도 그런 것과 맥락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기술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기술을 전차 포탄용으로만 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풍산에서 소개하고 있는 155mm 관측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이거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쉽게 돼요. 왼쪽에 낙하산 달린 탄두 모양을 가진, 여기서는 이제 뭐 정찰 장비가 들어있겠죠. 이 구조가 똑같아요. 안에 시한 신관이 있겠죠. 식당을 유치해서 하늘에서 빵 터져야 되겠죠. 그럼 감속을 위한 낙하산이 먼저 펼쳐져서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 다음 선회하면서 내려가는 두 번째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그 안에 탄두가 들어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TV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발사자한테 보내는 또는 뭐 무인기를 통한 중계를 통해서 보내는. 왜냐하면 이 탄은 상당히 멀리 날아갈 거니까 수십 킬로미터는. 예. 그래서 무인기랑 반드시 같이 써야 되겠죠. 가운데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을 파악하기도 하고 적을 1차적으로 공격한 후에 그 성과 분석, 적이 얼마만큼 타격을 입었는지 분석하는 용도로 지금 개발된 탄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형태를 개조해서 120mm 전차탄까지 만들었는데 독일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었으면 여기도 탄도 2개짜리 독일과 똑같은 걸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봐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탄, 집속탄, 저거 금지 조약에 우리 가입을 안 한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추정이지만 155mm 탄 정도의 크기면은 기존의 집속탄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더 타격을 많이 입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요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155mm 탄용으로 이걸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는 집속탄이 있을 거니까. 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것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K9 155mm 포 한 개 포대 6대 전차에서 6대 자주포에서 동시에 사격을 한다. 그것도 TOT로 사격을 한다. 그럼 6 곱하기 3이에요. 한 장소 18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네. 저게 산계한 보병, 뭐 전차 대대 진격하는 거 이런 거는 한꺼번에 압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력이거든요. 굳이 비행기를 쏠지 않더라도 K9 한 개 포대에서 동시에 18발 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또 뭐 10초, 20초 흐른 후에는 또 18발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십 초 내에 그냥 100발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이지, 우리 군은. 그런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집속탄은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측탄 정도에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차용으로는 이게 딱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전차포탄은 이제 안에 용적이 적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120mm 자주박격포를 개발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기동부대에 기동사단에 주로 먼저 배치가 됐는데 그 120mm 박격포에는 이 탄두가 적용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로 예전에 이제 기보사단에 이제 기동사단에 있는 박격포 부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차와 같은 스피드로 쫓아가죠. 뭐 그래서 장갑차에다 들어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저게 보병들 매복돼 있는 보병 또는 이제 저게 대전차 뭐라고 할까 진지 같은 것을 타격하는 게 지금 목표였겠지만은 이런 포탄이 만약 있으면은 상당히 장거리에서 적의 기갑 세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박격포로.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4.2인치 박격포는 옛날 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밑은 81mm인데 그럼 위력이 아주 약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120mm 박격포면 딱이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제7 기동 군단이 가진 위력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군단 포병대에서는 우리 집속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저기 뭐 대규모 기갑 세력이 진군한다면 일단 그걸로 먼저 해결이 되겠죠. 많은 부분이. 그 다음 기동 사단이 직접 전차 부대끼리 접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사거리가 훨씬 긴 포탄을 가지고 있어요. 8km까지 쏠 수 있는 것이죠. 저게 전차는 산 너머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정확하게 요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박격포 부대까지 가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전차들이 우리 전차를 만나는 거예요. 직사거리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겠죠. 예. 그래서 전차끼리 2차 세계대전 영화에 나오듯이 서로 겨냥해가면서 피해가면서 서부 시대 카우보이처럼 싸움하는 것은 아주 만화책에서나 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예. 그렇게 해서 맞닥뜨린 적의 기갑 전력은 정리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화력을 통한 전장의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뭐 전차의 방호력, 기동력 이걸 다 넘어서 전차 부대 전체를 지키는 강력한 방호력이에요. 예. 물론 그 선을 넘어가면 개별 전차의 방호력과 뭐 능동 방호 장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연막탄부터 해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전차 세력은 엄청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포탄을 가짐으로써 우리 전차 K2나 K1, A1이 덧붙여지는 혜택은 무엇이냐? 엄청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일단 교전거리가 확장된다. 개별 전차 단위로. 예. 예전 같으면 이게 박격포나 무슨 포병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교전거리가 확장되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이 은폐하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는 목표도 타격이 가능하다. 발견만 하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2km부터 이제 교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탄이 상부공격탄이 그러면 직사거리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직사거리에서도 우리가 매복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예?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권총 뽑을 이유가 없다. 상대방한테 날 노출시키면서 비록 내 장갑은 엄청나지만은 그것도 아깝다. 조심스럽다. 예. 매복하고 포신만 올리고 있으면 돼요. 보병들이나 관측병들이 상대방의 위치만 알려주면 돼요. 우리한테. 무인기가 떠서 상대방 좌표만 찍어주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호 속에 숨어서 최대한 포를 고각을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서 발사각도를 더 세워서 2km 거리에서라도 발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노출 안 시켜도 되니까. 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포탄만 날라와서 자기 머리 위에서 퐁퐁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기압 현수 장치 그거 국군의 날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아이들한테 환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나라 지형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에 갖다 놓더라도 매복 은폐한 상태에서 이런 탄을 먼저 쏘겠죠. 여러분이 전차병이라도 몸을 내놓고 쏘기보다는 그 시도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항상 전차는 온몸을 드러낸 채로 상대방을 겨누죠. 실제 전투에서는 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탄 자체가 이미 네트워크 전장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즉 제3자 또는 요즘 시대는 UAV 무인정찰기 좌표를 찍어주면 그 좌표가 실시간으로 우리 포에 우리 전차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돌지도 몰라요. 단종 선택해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상대방한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APS에 대응한다는 능동 방호 시스템에 대한 대응도 된다. 능동 방호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드는 무기체계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아까 유럽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딜사에 자주 포탄 용도 지금 공급이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기술을 다시 캐내고 있어요. 다시 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2018년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벌써 이미 전차 포탄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유럽에서 통하죠. 저기 APS를 갖고 있더라도 8km 거리에서 쏠 수 있는 거니까. 예. 오히려 그 위력은 더 세졌죠. 이제는 뭐 무인 항공기, UAV, 기타 정찰 시스템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거 달라는 겁니다. 네. 폴란드 전장에서 유용하다. 즉 K2의 가치를 몸값을 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전차에는 그건 없으니까 탄이. 현재까지.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